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사건과 사고, 대한민국 모든 이슈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과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희 프로그램 법률 시사토론 변호사들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사 분석은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보다 논리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분석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국내외 이슈들에 대해 보다 논리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주 두 분의 변호사들이 저와 함께 우리 사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에 대해 함께 얘기해 주실 텐데요. 자, 그럼 그 첫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변호사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지연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곽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승환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변호사들입니다. 우리 아마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뉴스나 소식을 접할 때 좀 남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변호사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뉴스를 접하더라도 조금은 다른 시선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변호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해야겠다, 또는 내가 피해자를 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소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이런 민사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요새는 또 시사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좀 더 흥미 있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성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예, 일단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법이라는 그런 한자어는 물수자와 그 갈 거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 물처럼 어떻게 공평하게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일반인의 시각과 법조인의 시각은 다를 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법을 오랫동안 그런 공부한 그런 입장에서, 또 실무에서 또 이런 걸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그 변호사들은 좀 더 법적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어떤 이슈를 바라보며 있어가지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법률 공부를 처음 할 때에 사실 새로운 눈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뉴스가 법이라든지 제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조인이 된 좀 시간이 흐르고 하니까 이제는 거의 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다르게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변호사 또는 법을 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그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지난 2월 13일입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시선을 법정으로 끌어모았던 사건입니다. 바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징역 20년, 그리고 벌금 180억, 그리고 추징금 72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변호사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징역 20년 나왔는데 법원의 판결이 조금 중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에서 아무래도 가장 문제가 된 게 특가법상 뇌물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선고 결과를 보면 2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우리 성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예. 흔히들 이번에 징역 20년 선고된 거에 대해서 또 살인죄와 많이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살인죄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또 국가적인 법익에 대한 또 침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살인죄와 비교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양형의 뭐 부당성을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은 우리 특가법이 이제 10년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20년까지 나온 것은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중형은 확실하다라는 의견이시고 또 살인죄와 견줄 만큼 굉장히 죄책도 무겁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검찰이 구형한 것은 25년형입니다. 25년을 구형했는데 사실 저희가 재판을 해봐도 알겠습니다만 형사재판에서 25년을 검찰에서 구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죄책이 무겁다라고 검찰에서 판단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곽 변호사님, 우리 최초로 검찰이 어떤 제목을 들어서 25년형을 구형하게 되었나요? 일단 공소사실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18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또 모금하는 과정에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강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또 강요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의 대표가 차은택 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고 이걸 또 뇌물로 수수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돼서 당시 선고기일에서 신동빈 회장이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혐의가 이제 밝혀지고 이랬을 때 측근인 김 씨에게 컴퓨터와 같은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 대해서 정유라 양의 승마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이러면서 이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또 동행 명령을 거부했던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당시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도 거의 2시간 30분 정도 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곽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실 때 18개 혐의라고 하셨죠? 그럼 18개 공소사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법 감정으로 본다면 25년 구형도 사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최순실 씨도 본인도 25년 구형을 받고는 법정에서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굉장히 분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혹시 우리 곽 변호사님께서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이었다면 25년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변호를 한다면 당연히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구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최초 언론의 보도에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부터 그리고 이번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본인의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25년을 구형을 한다는 건 사실 변호인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법원은 2월 13일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구형량에 비해서는 5년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 보도에 따르면 판결문만 하더라도 5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판결에서는 어떤 이유로 20년형을 선고했는지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좀 설명을 좀 성 변호사님께 부탁을 좀 드릴까요? 예. 앞서 우리 곽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또 설명해 주셨지만 최순실 씨의 그 범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저지른 범행입니다. 그러한 범행이 1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5가지는 최순실 씨의 단독 범행으로 기소가 되고 판단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 18가지 범행 중에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행들은 전부 다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순실 씨 개인으로만 본다면야 사인이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움직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뇌물수수를 비롯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뭐랄까 위법 사실의 정도가 굉장히 불법성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법원에서 충분하게 감안해서 판단을 내렸다고 보이고 뭐 그러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경유착이나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이 판결에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우리 최순실 씨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뇌물을 요구하고 정부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사실 농단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식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하고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또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직접 지시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사실 이번에 그 최순실 씨 판결 이전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조카 장시호 씨 그리고 또 차은택 씨와 같은 공범이 있었죠. 이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도 그와 비교해 본다면은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사실 예상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판결 우리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판결에 나오는 어떤 죄책, 제목 그리고 이제 제명이죠. 제명과 이제 20년이라는 형량이 그러니까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 형량을 놓고 볼 때 우리 두 분 변호사님께서는 실제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뭐 가볍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각각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의 사실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8개 정도나 되면 훨씬 더 중한 처벌이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범죄가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18개 정도의 범죄 사실이 중첩된다면 뭐 180년 이상의 형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범죄 사실이 경합됐을 경우에 가장 중한형의 2분의 1만 가중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고형은 여태까지 이런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봤을 때는 사실상 중한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고요. 최순실 씨 현재 나이가 63세 정도라고 해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복역을 마치고 나왔을 때 83세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법원에서는 중한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뭐 이번 판결을 이제 검찰의 구형이나 이런 걸 보면서 25년 구형을 하게 되면은 본인 나이가 63세인데 이런 옥살을 하게 된다 이런 또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이 법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잘 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유무죄 당부당을 다툴 것인지 아니면 양형부당을 다툴 것인지 방향을 정해서 확실하게 뭐 유죄 입증이 된 부분은 인정하고 양형 쪽에서 좀 유리한 판단을 좀 구현해 보는 전략을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면적으로 이거를 다 부정하는 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본인한테 그 불리한 재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곽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합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산주의고 우리는 가중주의다. 그래서 가중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18개나 되는데 20년밖에 안 나온 것은 작게 나온 거 아니냐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형법상 가중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게 아마 5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제명 18개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전부 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한 범죄에서 2분의 1을 합산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 형법이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 곽지영 변호사님 볼 때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성 변호사님은 중형 그다음에 경하다 이런 걸 떠나서 변론 전략을 잘못 세웠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무죄를 다툴 것인지 또는 양형을 다툴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어떤 변론을 할 때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함으로써 사실은 오히려 재판 전체를 그르쳤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게 형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또 좀 파렴치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2월 13일 날 우리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이죠. 일주일 전이죠. 2월 6일 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사실 석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판결 선고, 판결의 내용이 혹시 최순실 씨의 어떤 판결 선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최순실에 대한 검사의 구형은 작년 12월 14일에 있었죠. 예. 그로부터 그 2달 가까이 지난 2월 13일 법원에 판결이 선고된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 쟁점이 많기도 하고 또 이 부회장 사건 항소심 판결이 그 2월 6일에 있었는데 그 항소심 판결을 맡은 그 서울고등법원이 그 최순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해서 상급 법원이고 일부 쟁점이 겹침으로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이 최순실 씨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순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를 보면 먼저 그 마필과 보험료 등 36억여 원을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뇌물로 인정했고요. 여기에 그 최순실이 설립한 코어 스포츠에 삼성전자가 제공한 그 용역비 36억여 원 및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을 합쳐서 총 72억 원 이상을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이 부회장의 그 1심 재판부와 판단과도 같은데요. 하지만 이 부회장이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은 최순실 씨가 아닌 삼성에게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말 사용권만 받았을 뿐이지 실제 소유는 삼성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준 뇌물액으로 용역비 36억 원과 마필상 차량의 그 무상 사용 이익만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그 재판부의 판단을 정리해 보면 이 부회장의 그 준 뇌물은 36억 원인데 최순실이 받은 뇌물은 72억 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부회장의 이 부회장의 재판이 최순실 씨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을 한번 내놓고 싶어요. 예. 이게 제3자 뇌물죄랑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상당을 지원을 했고 이 부분이 뇌물죄로 인정이 돼서 실제로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수뢰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본인이 직접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받는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미르나 K스포츠재단 또는 이런 재단이 사실 최순실 본인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이유는 법에 제3자 뇌물죄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인이 받지 않더라도 만약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뢰죄와 가장 큰 차이를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 과연 이러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때문에 사실 이게 죄가 성립이 되기도 하고 또 성립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정한 청탁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3자 뇌물죄가 유죄 부분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뇌물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그다음에 이번에 최순실 씨의 1심 재판부는 동일하게 이러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사실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뇌물을 준 사람과 그다음에 뇌물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을 같이 처벌하거나 또는 이 두 개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부분이 아마 특가법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더불어서 또 술의 정례와 관련해서 우리 곽지영 변호사님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30억이 넘는 뇌물을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지라고 사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우리 법이 동등하게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는 사람에 비해서 받는 사람을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뇌물을 받는 사람이 받은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랑 균형성이 안 맞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뇌물을 공여한 사람은 어떤 액수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100억을 주든 500억을 주든 그 액수와 관계없이 최고형이 징역 5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로 만약에 선고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30억 이상의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가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곽 변호사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뇌물을 이제 받은 사람, 수뢰자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이제 가중처벌되고 반면에 이제 뇌물을 준 사람, 증뢰자는 그런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뭐 그거의 취지는 뇌물죄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청렴성을 보호법이고 하는 네, 그런 국가적 법익연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뇌물을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더 크다. 이런 뭐 인식을 바탕으로 둬서 특가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을 뇌물을 준 사람이 이렇게 집행유예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 국민적인 나름대로 법감정에 반한다. 예. 국민적인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분노가 예. 많이 이렇게 폭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국민적인 청원이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뭐 입법으로 반영된다면 예. 이 점에 있어 특가법이 또 개정될 수 있는 예.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 변호사님은 생각에 수뢰자만 있고 증례자, 공여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적용의 범위를 넓혀서 실제로 공유한 일반인들까지 네. 모두 적용 대상 하자 그런 취지신가요? 뭐 금액을 좀 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은 좀 더 그보다 높여서 뭐 예. 10억 이상이거나 이렇게 금액 자체가 크면은 예. 과다한 경우에는 증례자에게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예. 뭐 마련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월 6일에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어떤 2심 판결 선고와 관련해서 그 재판부의 이제 그 재판장이죠.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서 우리 누리꾼들 사이에서 굉장히 비판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를테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 최순실 씨 재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이재용 재판에 대한 1심에서의 판단과 비교해 볼 때도 부정한 청탁을 2심 재판부만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 법 감정과도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청와대에 우리 정영식 부장판사에 대해서 파면을 해달라는 국민 청구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심지어 삼성 판사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실제로 그 판사를 이렇게 파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청원에서 파면이 가능한 것인지와 관련해서 또는 뭐 판사의 어떤 지위와 관련된 어떤 뭐 지위 보장 또는 뭐 사법부 독립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엮여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성 변호사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파면에 관한 뭐 국민들의 청원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뭐 그에 대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뭐 그 국민적 행동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헌법 체계에서 또 유념해야 될 점은 그 사법부의 독립이랄까 법관의 신분 보장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장치라는 겁니다. 판사의 뭐 생각에 따라서 뭐 최순실 1심 재판과 같은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 같은 판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판결마다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심제를 통해서 뭐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또 불복해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다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판결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렇게 법관을 파면하는 것은 또 우리 헌법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뭐 법관 10년마다 재임용이랄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탈락하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겠고 또 뭐 아주 비상적인 수단으로서 탄핵을 통해서 법관을 이제 그 직에서 파면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아닌 그냥 징계로서의 파면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번에 사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대표하는 두 대기업이죠. 롯데와 삼성 두 기업 회장의 운명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선고기일에 법정 구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또 석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 것이 어떤 정말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너무 판사 재량에 따라서 너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가 과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 맞나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형사사건 진행해 보더라도 집행유예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특히 액수가 큰 경우에는 더더욱 더 어렵죠. 보통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편취금액 1억당 한 실형 1년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저희가 많이 나누었지만 지금 범죄의 공여 액수로 인정된 금액이 항소심에서 지금 3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건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사를 파면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들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최순실 씨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 증거입니다. 증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눠볼 텐데, 우리 이제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라고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증 활동 또는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범죄로 확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형사재판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그런 절차, 입증하는 과정이 바로 형사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판에서 증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최순실 씨의 어떤 판결 내용과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내용을 보면 좀 쟁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안종범 수석의 수첩입니다. 이 수첩에 대해서 서로 판단이 좀 달랐죠.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있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이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최순실 씨 재판에 있어서는 핵심 증거로 오히려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있어서 저 수첩이죠. 안종범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부회장의 그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어떤 날짜에 어떤 메모를 남겼다는 정도는 이 수첩으로 입증이 가능하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수첩에 적힌 내용대로 이렇게 발언했다고 할 만한 그런 직접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방금 우리 성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증거를 놓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거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일단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증거로 사용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는 증거의 경우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두고 그다음에 증거력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 인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의 문제가 증명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 변호사님 설명하신 거 보시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은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곽 변호사님. 네.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그럼 어떤 이유로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도 인정한 것인가요? 예, 안전수석이 실제로 이 수첩을 작성을 한 거에 대해서 법정에 나서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본인은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지시사항을 그때그때 곧바로 수첩에 받아 적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던 부분을 상당히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최순실 씨의 재판부는 이 수첩을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의 하나로 삼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떤 뭐 범죄 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어떤 직접 증거다 또는 뭐 아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대화 내용 기록했을 뿐이지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 또는 뭐 간접 증거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 성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법률 효과의 그 발생에 직접 필요한 그런 사실을 주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주요 사실, 뭐 형사 사건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인정이죠. 유죄 인정에 있어서 그 직접 증명하는 그런 증거를 직접 증거라고 하고요. 간접적으로 그 주요 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증거를 간접 증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방금 우리 주요 사실, 뭐 이제 간접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증거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의 그 사실이 범죄와 관련된 사실이 있고 그다음 그렇지 않고 좀 간접적인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증거가 바로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그 외에 직접 범죄 행위와 관계없지만 범죄 행위가 있었으리라 추측하게 할 만한 그런 사실들,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황들에 대한 어떤 증거가 바로 간접 사실 또는 간접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정황 증거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최순실 씨 재판 역시 이제 안전보 수석의 수첩이 이제 곧 전문 증거다 했습니다.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직접 증거가 아니고 이제 전해 들은 증거를 전문 증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록도 마찬가지로 전해 들은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이 수첩은 결국은 기록입니다. 직접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고 간접 증거로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의 수첩과 같이 우리 이제 흔히 우리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범행 내용 또는 이제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는 수첩들이 발견되는 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정에 사실은 현출되기도 하죠.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는데, 자, 두 분 변호사님께서는 이 수첩의 어떤 증거 능력 또는 뭐 증명력 좋습니다만, 어쨌든 수첩이 증거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는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서두에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문 증거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에겐 좀 생소한 말일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그 경험을 직접 한 사람이 직접 법정에 서서 그 진술을 해야지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전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첩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공판에 나와서 말한 진술이 아닌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전문 증거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런 수첩이나 아니면 피해자의 어떤 진술을 기재한 어떤 서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거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좀 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안종범 전 수석의 그런 수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업무상 필요로 통상적으로 작성하였다거나 또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되기 때문에 전문 법칙의 예외로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종범 씨는 그 청와대 그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으로 재직하였던 그런 사람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안 전 수석은 그 2017년 그 7월 그 재판에 출석해서도 매일 업무 관련 내용을 작성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 전 수석이 작성한 문서는 그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적 문서, 공식 문서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안전수석의 어떤 수첩처럼 수첩은 기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자체가 없는 것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증명력은 상당히 어느 정도 발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동일한 안종범의 수첩을 두고서 어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고 어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증거를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동일한 수첩을 두고 양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떨까요? 헷갈리죠. 이게 곧 사법 불신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수첩에 대한 어떤 입장, 법원의 입장, 또 증거에 대한 판단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법부는 사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한데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 그런 전체적인 질서를 보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더더욱 사법부에서 좀 통일된 의견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수첩 한 권이 아니에요. 2년 동안 총 작성된 문서이고 그리고 총 63권의 수첩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일기장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었으면 좋겠고 사법부에서도 좀 통일된 판단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말씀을 좀 여기다 붙여 말씀드리면요. 이 부회장 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그 안전수석의 수첩의 그 전문 증거로 보게 되면 정황 증거라는 그런 이름을 빌려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한 그런 증거로 삼으려는 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전문 법칙의 그 대원칙이 취지가 무너진다 이런 점에서 봐서 그런 증거 능력에 있어서 좀 엄격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최순실 제1심 재판부는 안전수석이 2년에 걸쳐서 꼼꼼하게 그 메모한 것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정농단 사건에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사초와 같은 어떤 증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은 상급법원인 대법원에서 정리돼야 될 것입니다. 예.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최순실 씨 판결 선고는 징역 20년, 그다음에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추징금이 약 72억 9천만 원 선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 우리 변호사들이 볼 때는 징역과 벌금과 그다음 추징금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뭐 벌금은 또 뭐며 추징금은 뭐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우리 형법에 나와 있는 형의 종류, 그러니까 형이죠, 형벌. 형벌의 종류를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사형, 그다음에 징역, 그다음에 금고, 그다음에 자격 박탈, 자격 정지, 그리고 벌금, 그다음에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의 형을 형벌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벌금도 돈을 내는 것이고요, 추징금도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벌금과 추징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곽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차이점을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둘 다 돈을 낸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념이 조금 상이한데요. 벌금 같은 경우에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징 같은 경우에는 이 형법상 아까 변호사님께서 몰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몰수 같은 경우에는 범죄로 인해서 이제 범죄자가 어떤
이제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득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을 대신 나라에서 가져오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물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그 몰수의 가름에서 그 몰수할 물건의 가액의 납부를 재산상 가치의 납부를 강제하는 처분이 추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취지는 당연히 범죄로 인해서 범죄자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됐을 때 그 이득을 계속 범죄자의 손에 두는 거는 부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최순실 씨도 지금 항소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도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다시 벌인다면은 어떠한 어떤 쟁점들을 가지고 다툴 수 있겠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곽지연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죄로 판단이 나온 알선수재 부분, 또 제3자 뇌물죄, 그리고 사기 미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항소심에서 제일 주목해봐야 할 두 가지 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이 과연 항소심에서도 인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 삼성과의 경영권 승계가 과연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이 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방금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다고 하는 최순실 씨의 1심 판결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자, 우리 판결 내용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공범관계다라고 사실은 판결문도 우리 재판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만약에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곽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순실 씨의 혐의 18개 중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부분이 13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단독 범행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부분, 또 문체부 공무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부분, 뭐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력한 부분, 또 청와대 비밀 요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런 추가적인 범죄 정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20년 이상의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공모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다 원래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범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사인인 최순실 씨보다 어떻게 보면 공직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더 중한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선 저기 재판부가 같습니다. 이게 그 같은 재판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는 점도 우리가 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한 달 후에 재판이 선고될 걸로 예상되는데, 뭐 그러한 점도 이제 그 우리가 저기 판결의 전망을 좀 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될 사정이고, 또 뭐 형법상으로는 이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뉘는데, 또 유기징역은 형법 제 42조에서 30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는 50년까지도 이렇게 선고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법조문으로 봤을 때도 뭐 최순실 씨 뭐 이상으로 뭐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와 그다음에 최순실 씨 1심 재판부가 지금 동일하다. 그 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재판 형량의 어떤 통일성은 아마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시고, 그렇다면 우리 유기징역의 어떤 한도가 30년이고 가중을 한다면 50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20년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한도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의 1심 재판, 1심 판결 선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님들의 한마디, 촌철살인과 같은 한마디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순실 씨 재판에 대해서 한마디를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지영 변호사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최순실 씨 징역형 선고가 나온 이후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최순실 씨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중한형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중한형이 나온 건 맞는데 오히려 과거가 잘못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은 오히려 그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중하게 처벌이 돼야 하는 범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이 가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권력자들은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이렇게 정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성 변호사님. 저는 좀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법조인은 좀 이렇게 법조문이나 판례 또 뭐 증거 법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따져서 이렇게 그 어떤 사안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뭐 작년 재작년에 많이 우리 사회 전반을 이렇게 흔들어놨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나 뭐 그와 관련된 국정농단 그 형사 재판은 제가 볼 땐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인데 그게 이제 또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국사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검찰, 법원 같은 통상적인 이런 사법기관의 틀에서 이거를 해결하기엔 좀 지나치게 큰 사건이 좀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좀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법적인 나름대로 그 틀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듣기로도 일주일에 뭐 3일, 4일씩 공판기일이 열렸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뭐 방대한 수사 기록, 또 판결문이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인데 주로 다루는 그 사법기구가 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의금부와 그 형조가 있었습니다. 그 국왕 직속의 그 사법기관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역모를 꾸민 어떤 대역죄인을 잡아들여서 신문하는 것이 의금부고요. 그 통상적인 그 사법을 이제 관장하는 기관은 형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사법기관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이런 그 중대한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법으로는 조금 해결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 미시적인 접근과 함께 거시적인 접근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곽 변호사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처벌되는 것이 또한 더 중형이 이제 앞으로도 일반 형사범에 대해 비해서 권력형 어떤 사범의 경우에는 보다 더 강한 또 보다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성 변호사님은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 중대한 사건인데 사법부가 그냥 감당하기엔 중대한 사건이다. 그래서 굉장히 부하가 크게 걸리고 있다라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들어주셨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든 이 중대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절차나 통로가 마련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보면서 최순실 씨가 기본적으로 우리 국정을 농단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판결을 보면서 다시 법원도 농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에 의해서 법원도 같이 농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이라든지 또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어떤 논란이라든지 여하튼 법원으로서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농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의 사건, 사고, 이슈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과 어떤 시선을 더해주신 두 분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 대부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에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지. 영화의 주인공 캐릭터인 돈 꼴레오네가 내뱉은 이 말은 지금까지도 영화 사상 가장 인상 깊은 명대사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말 한마디가 명대사로 꼽히는 이유,
그 말 한마디가 가진 뜻과 의미가 영화 밖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경유착, 뒷돈, 인사청탁, 그리고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부정 취업과 인사까지. 적폐라고 불리는 그것. 동시에 사회는 물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것. 본디 정치로 대표되는 권력과 경제라고 불리는 돈은 그 무엇보다도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지만 도대체 그 둘은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길래 우리 사회의 병폐로 지적받고 또 모두가 그렇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우리 사회에서 마치 마피아처럼 무서운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최근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에 대한 다양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가운데는 우리의 법 감정으로 이해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판결도 있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판결의 무거움을 떠나 모든 사건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평가도 영화 대부속 거부할 수 없는 제안처럼 역시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무게는 온전히 사건 당사자들이 지게 된다는 것. 재판에서 받는 형벌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역사를 움직여온 힘은 돈과 결탁한 정치 권력이 아니라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나왔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으로부터 그 힘을 잠시 위임받은 정치 권력 담당자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선 더하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이슈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과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